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정도 되고 개업공개사 수가 11만 명, 공인중개사 수가 42만 명입니다. 그럼 11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 가구가 약 2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럼 2천만 가구에 11만 개가 있다고 하면 대략 한 200가구에 한 개 정도 있으면 정상적이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업하려면은 1000세대면 중개사무소 5개 정도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있어요. 아파트는 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중개부서가 많겠죠. 원룸 같은 거는 원룸 것까지 다 포함해서 2천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가구주가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대충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 사무소 차릴 때. 또 그렇다고 아파트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완전히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 이런 데 하면 안 되겠죠. 또 10년간 임대 후 분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10년 동안은 중개 못하니까 안 되겠죠. 무조건 아파트 단지 많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개업할 때는 아주 비싼 동네도 안 되고 뭐 영구 임대주택처럼 이런 거 무가 불법 건축물 산꼭대기에 집 짓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입지 선정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거의 여자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자, 중개보수의 산정입니다. 191페이지 5번.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계산된 산출액이 요율표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자, 요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2억짜리인 경우는 시도조례에 보면 이 시도조례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내면 뭐 경기도조례는 0.4%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억짜리를 중개하면은 중개보수가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근데 2억 미만인 경우는 중개보수요율이 0.5%예요. 0.5%나 1000분의 5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억 9천만 원짜리면 0.5를 곱한다고요. 0.5를 곱하면 얼마예요? 0.5를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0.4%를 곱해야 되죠. 퍼센트. (0.4%라고) 0.4를 곱하는 게 아니고 0.4를 곱하면 40%잖아요. 0.4는 그냥 퍼센트를 곱해야 돼요. 어떤 분이 퍼센트를 안 곱하고 그냥 0.4를 곱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청 중개보수가 많은 걸로 되잖아요. 0.4를 곱하면 0.4% 곱하면 얼마예요? 4, 1은 4, 4, 5, 9, 45 95만 원이죠. 95만 원. 모순이 생겼잖아요. 모순이. 지금 더 비싼 걸 중개하는데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더 싼 걸 중개하는데 중개보수가 높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억이라고 하면 조금만 깎아달라. 만 원이라도 깎아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 원만 깎아버리면 중개보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한도액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6천짜리를 중개해도 80만 원이고 2억짜리를 중개해도 중개보수는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산출액이 95만 원이라도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개보수요율은 높아지진 않았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중개받는 보수는 높아지고 있죠. 자동적으로. 제가 옛날에 경기도에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2억 안쪽이었어요. 아파트가 매매가가.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요율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현실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이 기준이 된다. 단 판례의 경우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이게 이제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양권이 법조문에는 없는데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예를 들면 5억입니다. 분양가가 5억.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은 10% 많이 지급하고 있죠. 계약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5천만 원.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서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여기에다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었으면 프리미엄이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고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다면 가령 실제 주고받는 돈은 얼마예요? 지금 2억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프리미엄. 그래서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분양가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중도금 대출이 들어갔으면 대출도 어째도 돈은 들어가긴 들어간 거잖아요. 현재까지 지급된 돈, 판례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마이너스 피면 마이너스 시키고 플러스 피면 플러스 시켜서, 그러면 2억이라 해도 이거 얼마입니까? 2억이라 해봐야 만약에 피가 하나도 안 붙었으면 1억에 대해서 중개보수 받아봐야 뭐 4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게 유일한 게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는 지금 관행이 거의 100만 원은 받아요. 대부분 100만, 최하 1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엄밀히 따지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 곱하기 요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만 원, 서울 같은 데는 뭐 300만 원 달라 하더라고. 분양권의 경우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령 10억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라 하더라도 요즘 10억짜리도 많잖아요. 20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를 해도 보통 10% 계약금은 1억밖에 안 들어가냐. 10%. 그럼 1억 들어간 상태에서 중개하면 4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그 여기 좀 불합리해요. 판례가 옛날 판례인데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판례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하면 안 된다. 판례를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191페이지 판례 있죠. 그 이 판례도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받아 놓은 거에 2004 도에 62 이걸 넣으면 이 판결을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분양권의 경우 모르고 자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분양가에다가 받는 건 줄 알고 분양가 곱하기 요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법률행위 제한능력자 사기강박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법에. 근데 취소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요.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모르고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줄 알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분양권만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교환입니다. 교환의 경우 만약에 2억짜리 상가와 1억짜리가 아니라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 보수는 오히려 2억이라도 이게는 주택 외니까 0.9%까지 받을 수 있죠. 0.9%면 298, 18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3억짜리 주택은 시도조례에 의하면 0.4%입니다. 시도조례는.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16개 시도조례가. 그럼 120만 원입니다. 물론 이 시도조례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시험에 나오면 시도조례는 0.4%라고 가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교환 중개했다면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으니까 120만 원씩을 각각 받아서 합계 24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은 뭐냐 하면은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보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곱하기 100. 그러면 4,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를 하고요. 100을 하고요.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는 곱하기 70을 한다. 자, 그러면 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4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4,500만 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4,500만 원이 되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 한다고요? 곱하기 70을 합니다. 곱하기 70. 곱하기 70을 하면 어떻게 돼?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이니까 3,300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이런 거는 월세 좀 5만 원만 깎아주세요.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개업공개사가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원래 월세 50만 원인데 깎아가지고 겨우 45만 원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왜? 월세 5만 원 깎아주면 중개보수가 몇십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곱하기 70을 해버리니까. 그럼 옛날에 무조건 곱하기 100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정됐는데 그 이유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젊은 분들이 월세 많이 살잖아요. 많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중개보수 이렇게 해서 곱하기 70으로 바뀌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에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한다. 동그라미 4번. 중개보수는 산출된 금액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 다음에 5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권리금 1억. 권리금 1억짜리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알선했다고요. 이런 경우에 중개보수는 보증금 1억이면 뭐 상가라고 보고 상가는 0.9잖아요. 90만 원. 중개보수 90만 원이에요.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하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했죠. 근데 이 두 개를 알선하고 1,0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어요. 이거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될까요? 안 될까요? 권리금 알선하고 보증금 알선하고 이 두 개 다 합해서 1,000만 원 받았다고요. 중개보수 위반이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권리금이 어떤 거냐고요? 조금 이따 그는 말하고 권리금이 어떤 건지는. 어쨌든 판례는 이거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보수 초과 상당액은 이 명시적 규정 없이 그냥 두 개 합해서 이렇게 받았다면 법정보수 90만 원 초과 부분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이 뭐냐? 권리금이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없다가 2015년부로 권리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시험에는 세 가지 잘 나오진 않는데 첫 번째 바닥 권리금, 그 다음에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이 세 개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바닥권리금이라는 건 뭐냐면 지리적 이점, 좋은 위치에 있으면 바닥권리금 받는다고요. 역세권, 역 바로 옆에 있고 이러면. 그 다음에 시설권리금은 뭐냐면 시설비, 우리 학원 같으면 이거 칸막이 하고 다 했잖아요. 원래는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칸막이 한 비용 이런 걸 시설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은 뭐냐면 영업상 노하우. 예를 들면 학원이라면 우리 학원생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권리금 좀 더 받겠죠. 예를 들면 학생들 많아봐야 뭐 더 받지도 못하겠네요. 이미 미리 다 1년 거 다 받아버렸으면 뭐 앞으로 들어올 게 없다면 별로 권리금 안 비싸겠죠. 근데 매월씩 받는다면 다음 달도 계속 들어온다면 권리금 더 받겠죠. 그럼 뭐냐,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이런 거 원생이 많으면 권리금 더 받아요. 왜? 그 앞으로 수익 들어올 게 더 많으니까. 그런 게 영업 권리금이에요. 교회 권리금 있죠. 신도수 많으면 더 받죠. 그게 영업 권리금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식당이라도 장사 안 되는 식당은 영업 권리금 거의 없을 거고, 장사 잘 되고 막 줄 서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는 권리금 더 달라 하겠죠. 영업 권리금. 내가 이때까지 닦아놓은 그 영업상 노하우, 신용, 거래처 이런 게 되거든요. 그 갑자기 거래처 확보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 인수하면은 이미 있는 기존 거래처 거의 권리금 거의 다 있어요.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소도 권리금을 대체로 한 2, 3천만 원 주고 들어가는 게 적정해요. 전국적으로. 근데 뭐 서울 같은데 서울보다는 권리금이 많이 달라고 하는 데가 일산 이런 데가 많이 달라고 그래요. 신도시들이. 왜냐면 신도시들은 왕따 시키는 게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만큼 왕따를 많이 시키면 권리금 비싸. 왕따 되면 영업을 못하니까 그 회원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신에 권리금을 뭐 5천만 원 1억 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 왕따 시키는 게 심하면 심할수록 권리금 비싸져요.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회원업소가 되면 영업상 노하우. 왜냐면 회원업소가 되면 그 정보망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데 비회원업소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매수인이 와서 사겠다 해도 내가 매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개업했는데 여러분 처음 개업하자마자 매물 없잖아요. 그 정보망이 있으면 그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이 올리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권리금 주고 기존 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어요. 영업성 노하우라든지 거래처 신용 이런 걸, 거래처 같은 걸 확보해야 된다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권리금 주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지금 상가 임대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거 아니에요. 이거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장사 잘 되면 또 주인은 나가라고 해버리거든요.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상권 키워놓으면. 지금 그래서 서울에 경리단길 이런 게 뭐 아마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거의 지금 쇠퇴하고 있다더라고. 장사 잘 되니 경리단길 뭐 이런 길이 있잖아요. 뭐 가로수길 이런 길이 있는데 그게 세입자들이 노력해가지고 이제 상권을 형성해 놓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월세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거든요. 즉 계층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그 월세를 감당 못하니까 기존 세입자는 나가고 대형 프랜차이즈 뭐 스타벅스 이런 게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참 이게 영업하는 게, 장사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상가는.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나가라고, 안 되면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또 안 내준다고. 보증금을 2년 계약했으면 2년 장사가 다 망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권리금이 뭐냐고 물으셔서 제가 권리금에 대한 걸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9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권리금 알선하고 돈 많이 받아도 위반이 아니라고 돼 있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자꾸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때그때 궁금한 거는 검색해보면 거의 다 잘 나와 있어요. 요즘은 지식의 바다잖아요. 인터넷에 휴대폰 가지고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자꾸 검색해보세요. 192페이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동그라미 1번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계약 성립되면 받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거래 간행이 거의 잔금 치러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거래 간행을 시행령으로 명시적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물론 계약할 때 받고 싶으면 미리 약정하면 되겠죠.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현 실무에서는 지역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수도권에는 보면 뭐 잔금 치러야 받는 게 관행입니다. 월세 받는 것도 원칙은 월세를 후불로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선불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증금이 없으면 선불로 받지만 보증금이 있으면 후불로 받죠. 대부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권 해석에 의하면 일반 가세 사업자의 경우에 중개보수에 실비를 추가로 더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보수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어차피 세금은 받아가지고 다시 세금 내는 거잖아요. 물론 간이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못 받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현업에 나가서 개업하면 처음에는 간이가세 사업자로 하면 돼요. 4,800만 원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가세 사업자로 전환하게 되거든요. 그 현실은 지역별로 좀 다른데 부가가치세를 받기 힘든 지역이 많아요. 그럴 바에는 일반가세 사업자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실비와 영수증입니다. 7번에 192페이지 동그라미 1번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개사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말한다. 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내드린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52번에 보면 수수료라는 표현을 들어가는 걸 다 적어 놨습니다. 11번, 12번, 12번 보수가 있는데 실비는 어디 있냐면 15번에 있습니다. 15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서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계약금 등의 예치공고와 관련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했던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예치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매수인이 돈 떼일까 봐 불안해서 예치하는 거죠? 등기는 넘어올 때까지.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매도인이 내야 되냐 매수인이 내야 되냐 이건데요. 답은 누가 내야 된다? 매도인이 내야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매도인한테 달라 소리 안 하거든요. 거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거나 수도권에서는 법무사들이 내줍니다. 보통 뭐 한 800원 뭐 이렇게 열람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소에가 떼도 1,000원 정도 이런 기계로 떼면 1,000원 뭐 사람한테 떼면 1,200원인가 이래요. 그 금액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저도 잘 몰라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저도 굳이 알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럼 왜 매도인이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매도인이 등기사항 증명서 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민법 판례에 의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고요. 따라서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만약 가령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10만 원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매도인이 나 등기부 봐라 깨끗하다. 권리 아무것도 없다. 돈 달라. 깨끗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은 매도인이 내야 됩니다. 임대인이.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실비는 이론적으로. 뭐 현실적으로는 전부 개업공개사나 법무사들이 내고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매도, 임대 의뢰인이 내야 된다. 그 이유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니까 소유권이 깨끗하다는 걸 매도인이 입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및 실비 영수증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죠.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따라서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은 없고 교부할 의무도 없는데,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삼중의 보안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업에서는 중개보수 받으면 영수증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지금 법에 줄 의무 없다 했죠? 보존할 의무도 없다고 했죠? 현실적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영수증 줍니다. 돈을 영수증 안 주면서 돈 달라고 하면 또 다음에 또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뭐 자동이체 할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동이체 안 하고 대부분은 거의 와서 현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관행이. 물론 뭐 자동이체 해주면 되겠죠. 근데 현금 주도 영수증 줍니다. 자동이체도 거의 영수증 줄 거예요. 아마 안 주던가요? 자동이체 하니까 영수증 안 줘요? 예, 현실적으로는 줍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법인인 경우는 자동이체로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영수증 같은 거 다 첨부해야 되잖아요, 비용으로. 그래서 거의 다 줍니다, 관행이. 영수증은 중개보수. 근데 그게 법정 서식이 아니라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 받으면서 영수증도 안 달라 하기는 어렵죠. 그건 왜냐하면 옛날에는 법정 서식 영수증이 이 B5 용지 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지금 영수증은 은행 정표처럼 그냥 B5 용지 반 쪼개가지고 영수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면 계약금 이런 거 주면 영수증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법에는 받아라는 말은 없지만 그것도 받는다고. 계약금 줬는데 통장으로 입금시켜도 보통 받아요. 통장으로 입금 안 시키고 그 자리에서 주면 당연히 영수증 받죠. 법에 뭐 계약금 주면 영수증 받아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에 우리 중개보수도 법에는 영수증 교부해야 된다는 말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그 왜 그러면 의무를 없앴냐 하면, 옛날에는 양식이 법정 서식이 다 이게 B5 용지로 크게 돼 있었다고요. 그 번거로우니까 지금은 영수증을 조그맣게, 이게 그 매출 전표처럼 은행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영수증 주기는 합니다.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192페이지 맨 밑에 쌍방교부, 일방교부, 3년 보존, 5년 보존, 법정 서식 있음 없음 이런 걸 정리해 놨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제 비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경우도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걸 비교해서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쌍방교부인지 일방교부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올해 강의는,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도가 나갑니다. 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지금 막 급해가지고 끝까지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전입니다. 마라톤입니다. 너무 지금 100m 뛰듯이 뛰면 분명히 지쳐서 쓰러집니다. 자, 바로 쉬었다가 그러면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